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앞두고 허술한 속임에 넘어갈 뻔했다가 파혼을 한 예비 신부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혼이란 문턱 가까이까지 가서 인생이란 걸 좀 더 깊게 배웠어요. 사람이 돈에 대해 악랄하고 추잡해지면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살면서 이런 건 드라마나 기사에서만 일어나는 남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최악의 인간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럴 거라 믿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높아지는 바람에 앞으로 제가 좋은 사람마저 경계하다가 놓쳐버리게 될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누구나 조심하며 대인을 만날 필요가 있지만 조심한다고 옳게 보는 눈마저 가려버린다면 그건 그거대로 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제 경험을 사연으로 올리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제 문제를 바라보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끝마칠 때쯤엔 제 분별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예비 신랑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위해 소개팅을 통해서 만난 인연입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크게 마음이 있어서 만남을 시작했다기보단 각자 생각하는 개념이 비슷해서 자연스레 관계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자산 관리에 진심인 편이지만 예비 신랑 쪽도 돈에 대해서 철저한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혼 대상이 돈만 헤프게 쓰는 사람이 아니면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예비 신랑을 만나면서 돈을 모으는 개념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친 계기가 되었어요. 저와 예비 신랑은 7개월 정도 연애하면서 서로를 알아갔고 1년 남짓한 시점에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도 예비 신랑도 남녀 관계의 로망은 딱히 갖지 않는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우선적인 기준이 사랑이어야 하는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미래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맞는 듯하여 결혼을 마음먹은 게 더 컸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사람을 주기적으로 1년 정도 만났다면 그래도 서로에 대해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30년을 넘게 제가 모르는 환경에서 모르게 자라온 상대방을 다 알기엔 1년이란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걸 알았어요. 당시에 제가 지금보다 어렸으니 생각도 그만큼 어렵기에 일어난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결혼의 결심을 먹었을 때부턴 서로 조금 더 이성적으로 굴었습니다. 저는 비전 없는 사랑에만 치우쳐서 앞날을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게 결혼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이라 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은 겨우 6개월밖에 못 간다고 결국 남은 인생은 그저 길을 같이 걸어갈 동료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먼 길을 저 나름대로 잘 내다보고 신랑감을 골랐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씩 예비 신랑이 실속만 챙기는 모습을 볼 때면 좀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14살 어린 남동생 있다고 했지? 혹시 걔 대학 가면 우리가 돈 대줘야 되는 거야? 결혼하면 개인 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돼서 우리한테 애라도 생기면? 결혼하면 개인 돈이 왜 없어? 우리 공동생활비 통장 만들기로 했잖아. 그 밖에 경제권은 각자 관리하는 거 아니었어? 당연히 내 동생 등록금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냐? 지금은 이렇게 알아서 한다고 확신하지만 그때 돼서 사정이 달라지면 나한테 손 벌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 개인적으로 돈을 쓰다 보면 부부 공동자금에 손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 각서라도 쓰는 게 어때? 불안하면 쓰던가. 근데 그럴 리 없으니까 자기나 회식 좀 줄여. 사람 좋아하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잃는 게 돈인 거 몰라? 인맥도 자산이라는 거 아는데 결혼하면 나가는 돈 많아질 테니까 적당히 관리 좀 해. 예비 신랑이 제 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답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가 무슨 의도로 묻는 건지 알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여자의 감정인가 봐요. 실속 챙기는 거 좋고 저도 경제관념이 철저한 사람이 믿음직스러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가족에게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니 이 남자가 저를 여자로는 전혀 안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비신랑 태도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외동이라서 형제 쪽으로 돈이 들어가거나 빌려줄 일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집에만 돈이 들어가면 더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말 그대로 14살이나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때까지 남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에는 건강에 무리가 갈지 모르잖아요. 해서 제가 부모님을 도와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제 수입이랑 여건에는 차질이 생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단 말이죠. 그렇게 집에다가 생활비를 대주더라도 저는 따로 모은 돈이 4억 5천 정도 있었어요. 나가는 돈만 있던 게 아니라 제 나름 목돈을 만들 정도의 수익은 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신랑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건 저희가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라서 각자 수익은 투명하게 공개를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어서 나가는 돈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돈을 모았는데 정작 외동인 예비신랑은 시부모가 노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저랑 동갑의 직장 연차도 더 높으면서 겨우 2억 8천 정도를 모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모은 것 자체는 당연히 대단하다 칭찬을 해줘야 할 부분인 거 알아요. 요즘처럼 물가 높은 마당에 주식이나 투자도 안 하고서 2억 넘게 모으기가 어디 쉽나요? 근데 이렇게 저는 예비신랑 여건을 이해해 주려 노력하는데 예비신랑은 유독 제 가족에게 나가는 돈을 벌써부터 우리 부부 돈이라 생각하면서 아까워하니까 저도 서운하다는 겁니다. 물론 예비신랑이 자기 입으로 직접 내 돈 나가는 게 아깝다고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어디 말로만 표출해야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고민은 예비신랑한테서 약간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보인다는 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저는 나가는 돈이 많아도 정말 알뜰하게 관리하는 편이었는데 예비신랑은 수익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모이는 돈이 적었어요. 예비신랑이란 사람은 정말 다 좋은데 사람 만나는 걸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예비신랑이 제 가족에게 돈 들어가는 걸 한마디씩 시비 걸 때면 저도 예비신랑의 인맥에 대해서 한 번씩 태클을 걸어줬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제 성격상 남일에 크게 간섭하지 않아서 인맥까지는 자기 역량에 맞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는 편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목돈에 연연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모은다는 것이 쌓이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는 상대방의 마인드를 책임감과 연관지어서 보거든요. 저랑 예비신랑 둘 다 비전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돈이야 착실하게 모으면 금방 쌓이는 것이니 액수가 큰 문제라고 보지 않았어요. 정말 다 좋은데 사람 만나는 곳에선 돈을 아끼지 않는 예비신랑의 마인드가 우리 관계에 대해선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신경 쓰였던 겁니다.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니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우리 가족이 예비신랑한테 더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되는 인맥 아닌가요? 정작 예비 처가한테는 말만 가족이라고 하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돈을 발할 수 있으니 더 확실하게 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발언이 한 번씩 저를 화나게 했어요. 처가댁은 노후 대비 어떻게 할 거야? 두 분 다 집에서 쉬고 계신다면서. 나중에 뭐 우리한테 손 벌리거나 얹혀 살겠다는 둥 그런 건 아니겠지? 뭐?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서운하게 해야 돼?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생활비를 계속 보내줄 거라서 우리한테 손 벌릴 일은 없는데 자기 말하는 게 좀 그렇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려우면 내 도움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머님 아버님 형편 어려워졌다는데 내 할 바 아니라고 하면 괜찮겠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무래도 우리 집은 나 빼면 엄마 아빠 이렇게 둘뿐인데 자기 집은 자기 빼고 세 식구잖아. 게다가 자기 동생은 아직도 학교 다니고 있고 당연히 장인 장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가세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우리 집보단 크잖아. 이 정도는 가족으로서 걱정할 수 있는 거야.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제 부모님 형편에 대해 얘기는 안 했는데 저희 쪽은 부모님이 번화가에 건물 하나를 사들여서 병원 시설에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생활비로 챙겨드리는 건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효심이었고 도리라고 생각해서 용돈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예비 신랑한테 별말 안 했던 건 집에 빚이 있지 않은 이상 부모님 형편은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해봤자 제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결혼할 것도 아니라서 부모님의 재력은 제 결혼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계속 저희 부모님이 백수라서 하도 불안해하는 것 같으니 언젠가는 밝혀질 거 그냥 우리 부모님 건물주라고 상황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손 벌릴 일은 없어. 사실 내 동생도 부모님이 등록금 대줄 수 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동생 등록금만큼은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건물주? 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말 안 했어? 자기 진짜 대단한 집 딸이었구나? 어떻게 그런 대단한 집에 살면서 티를 안 낼 수가 있지? 나 같으면 건물주 부모님 뒀다고 자랑 엄청 했을 것 같은데. 자기야, 이런 건 겸손이 아니야. 자랑할 건 자랑하면서 결혼 상대가 나를 깔보지 못하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날 예비 신랑이 활짝 웃는 걸 처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예비 신랑은 그날 하루 종일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라온 과정을 궁금해했어요. 저녁 먹으면서 묻는 대로 다 답을 해줬더니 자기가 부잣집 사위라도 된 것 마냥 들떠서는 장인어른 장모님 하면서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 때문에 저희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돈독해질 수밖에 없도록 예비 신랑이 제게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정작 예비 신랑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비 시부모 노후 준비는 제가 아는 내막과는 좀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원래 예비 신랑은 예비 시부모가 노후 준비 다 된 상태라서 둘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는 둘 다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라서 당시 퇴직을 하고 소량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요즘은 연금이 얼마 안 돼서 그것만으로는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한 번씩 기념일만 되면 용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용돈만 있으면 굳이 우리한테는 손 벌리지 않을 거라고 뒤늦게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이 예비 시부모 노후에 대해 엄청 대단한 자산이라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아예 예비 시부모에게 터치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념일마다 용돈을 주고 있었고 예비 시부모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예비 신랑이 돈을 보내줘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결혼하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계속 돈을 줘야 한다는 거네.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우리 각자 가족한테는 새 가족 생겼다는 이유로 확실히 선 긋기로 했잖아.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하는 건 내가 딱히 간섭 안 할게. 그건 그런데 그래도 이건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우리 부모님이 많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닐 거고 또 처가 쪽은 부자잖아. 이러면 한쪽이 무조건 치우치게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도 좀 그럴걸? 친정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시댁은 손가락 빨고 있다고 생각해봐. 쪽팔리지 않겠어? 자기 웃긴다. 우리 부모님이 백수인 줄 알 때는 기를 쓰고 손에 안 보려고 하더니 까고 보니까 자기 쪽 형편이 안 좋아서 손을 벌리시겠다? 다 형편에 맞게 사는 거지 그런 게 쪽팔릴 문제야? 자기는 우리 부모님 백수라고 했을 때 쪽팔렸나 봐? 아니, 내가 어떻게 처가를 그렇게 생각하겠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좀 팍팍했다는 거 인정할게. 솔직히 우리 집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 맞아.
그래서 손해보는 거 더 무서워했던 거야. 나도 너희 집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일부러 자존심 세웠던 거야. 예비 신랑은 그제야 자기의 진심을 실토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기죽은 채로 사과를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예비 신랑 기를 죽이고 고개 숙이게 만들 생각은 없었거든요. 예비 신랑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순간 저까지 남을 짓누르며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했던 것 같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 사이의 고비였다면 고비라고 할 수 있었겠네요. 저희는 서로 경제관 차이에 대해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한 뒤에야 결혼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비 신랑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꺾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예비 신랑과는 갈등이 없을 줄 알았어요. 예비 신랑이 돈 문제로 저한테 꼬리를 내렸으니 계산적인 행동을 심하게 하지 않을 거고 저희 가족에게 제 개인적인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는 아까워하지 않겠구나 확신을 했죠. 오히려 그렇게 예비 신랑의 밑바닥까지 속 시원하게 터놓으니까 사실 제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문제없이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려고 날짜를 잡은 뒤 저 나름 신경 써서 한우 세트를 준비했어요. 예비 신랑이랑 의논 안 하고 준비했던 거라 예비 신랑이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긴장하는 제게 보나마나 자기 부모님이 저를 100점짜리 며느리라고 생각할 거라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그게 예비 신랑이 제게 주는 위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부모는 진짜로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면서 보고 싶었다고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솔직히 버선발로 뛰어올 정도로 좋아해 줄지는 몰랐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지만 미움을 받는 것보단 100만 배 나은 대접이 아닙니까? 저는 그 뒤로 안심하면서 내숭 없이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편하게 나누다 보니까 예비 신랑이 생각보다 저에 대해 많은 걸 얘기해 놨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미리 언질을 했다길래 저는 그저 제 성격이나 됨됨이, 직업이랑 나이 정도만 말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경제력까지 아주 세세하게 알려놨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형편까지도요. 불쾌했다기보단 예비 신랑이랑 돈 때문에 잠깐 갈등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 효자라서 가족한테는 돈을 안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돈에 대해 좀 예민했어요. 아마 아가씨 처지를 잘 모르고 서운한 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아가씨를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했으면 해요. 그럼요. 이미 얘기 끝난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고 있어요. 근데 저희끼리 사소하게 오간 다툼인 줄 알았는데 알고 계셔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데 이미지가 깎였겠어요. 이미지가 깎이긴 왜 깎여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꼼꼼하고 야무진 사람이던데. 나는 오히려 아들을 나무랐다니까요. 요즘 애들 돈 개념이 해퍼서 자기한테 투자하기 바쁘지 누가 부모한테 손 안 벌리려고 결혼자금 미리 모아서 4억을 만들었겠어요. 그것도 나이 30대 초반밖에 안 된 사람이. 우리 아들이 무조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을 과하게 깎아내리면서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저를 위한 배려라고만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냥 제 편을 드는 느낌이더라고요. 마치 제 환심을 사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예비 시부모와 첫 만남이기도 했고 첫 만남에 저한테 이렇게까지 환심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그저 착각이라고만 봤습니다. 어쨌든 예비 시부모는 제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치 안 부려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좋아해 주시니 그걸로 점수는 괜찮게 땄다고 생각했죠. 결혼을 한다면 시집살이는 크게 당하지 않겠구나 함부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뒤로 예비 시댁을 찾을 때면 예비 시부모에게 일찍부터 며느리 노릇을 잘했어요. 이미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 대접을 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며느리가 생기면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다면서 딸이 있었다면 좀 덜했을 텐데 무뚝뚝한 아들만 있다 보니까 며느리를 너무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딸이 생긴 것 같아 정감이 간다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다고도 하는 겁니다. 예비 시모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그런 애교 많은 예비 시모에게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결혼 전부터 예비 시댁과 친해지면 저 또한 생활이 편할 테니까 예비 시모의 이런 친근함이 좋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딸이랑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하라고 내가 같이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서 예비 시모와 개인적으로 데이트 날을 잡았어요. 예비 시모한테 뭐 하고 싶었냐고 물었는데 막상 하고 싶은 건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같이 놀러 나가고 싶었대요. 저더러 그냥 자기한테 보여주고 싶은 곳 있으면 데려가 달라고 하길래 제가 알아서 데이트 코스를 짰습니다. 원래는 주말마다 예비 신랑과 꼭 만남을 가졌는데 한날은 일부러 예비 신랑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예비 시모와 단둘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신랑 만날 때보다 더 신경 써서 그날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비 시모를 만나서 대형 카페에 디저트를 먹으러 갔는데요. 희한하게 예비 시모가 내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거나 높은 건물들만 쳐다보길래 혹시 재미가 없냐고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좀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어요. 누구랑 같이 노는 건데 재미없을 리가 있겠니? 그냥 바깥 나들이 안 한 지 오래됐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많이 생긴 게 신기해서 자꾸 쳐다보게 되네. 어쩜 건물들이 이렇게 다 화려하다니? 이런 것들도 다 주인이 있겠지? 건물주들은 돈 못 벌어도 참 배부르겠다, 야. 알고 보니 예비 시모는 지나다니면서도 저랑 식사를 하거나 커피 한 잔을 하면서도 내내 건물만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의도가 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그 다음 말을 뒤잇는 순간 제가 생각해오던 예비 시모란 사람과 그 실체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소영아, 사돈 쪽도 건물주라고 했지? 병원 시설에 임대 주고 있다면서 바깥사동 건물도 여기에 이런 것들처럼 큼직큼직하니? 달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야? 사돈 어른들은 좋은 곳에서 두 발 뻗고 자겠구나. 너무 부럽다. 아, 저도 자세한 건 굳이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래도 건물 있는 거랑 사는 건 별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그냥 평범하게 살고 계세요. 연식 60년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걸요. 물론 압구정에서 값비싼 아파트이고 80평에 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희 집 건물 얘기를 하면서 눈을 반짝거리는 예비 시모가 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아이고, 어디 사는 게 뭐가 중요하니? 사돈이 그렇게 알뜰하니까 너도 그 장점을 쏙 빼닮았나 보구나. 사돈이 자식 하나도 너무 잘 키우셨어. 어떻게 노후 대비까지 그렇게 탄탄하게 해놨대? 나도 생각이 좀 트인 사람이었으면 건물 하나 사놨을 텐데. 혹시 사돈 건물이 어떤 건지 나도 좀 구경할 수 있을까? 저는 이때 아차 싶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랑 놀고 싶어 했던 건 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건물이 궁금해서였다는 걸 크게 알아챘어요. 그래서 저와 시간을 보내는 내내 건물만 쳐다보기 바빴고 제가 알아서 저희 부모님 건물 앞으로 데려가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도 못했던 건지 예비 시모가 불편하면 굳이 안 그래도 된다며 한 발자국 양보하더군요. 못 보여줄 이유는 없으니까 예비 시모한테 구경시켜드리겠다고 말은 했는데
부모님의 건물까지 가는 내내 저는 예비 시모가 던지는 말에 전부 떨떠름하게 답했어요. 애교 많다고만 생각했던 예비 시모의 모습이 그 순간만큼은 무력에 눈이 먼 사람 같아서 정이 살짝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건물 앞에서 예비 시모는 더욱더 가면을 벗었습니다. 사실을 듣기만 했을 때보다 직접 확인했을 때 더 큰 충격과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비 시모는 건물 앞에서 박수를 짝짝 치면서 진짜 높고 크다고 병원 시설이 몇 군데 들어있는지, 건물 주변 병원에서도 지인 할인 같은 게 있는지, 혹시 건물에 자리 하나 나면 자기 가게 하나 들여주면 안 되는지 말도 안 되는 질문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거의 예비 시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 건물이라서 개인적인 장사는 안 되고 건물주는 병원 관계자의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같은 거 없다고. 그냥 건물을 갖고만 있는 거고 월세만 받는 거라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몇 개 대답은 얼추 사실이기도 해요. 건물주한테 병원 할인이 왜 들어가겠어요?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직계가족이 아닌 생판 남이 무슨 권리로 할인을 요구하나요? 어쩌면 건물에 자리 하나쯤은 아빠가 선의를 베풀어 한 자리 내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짜는 안 되죠. 저희 부모님도 건물에서 나오는 새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요. 예비 시모가 바라는 건 지금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리겠다는 심산인 거잖아요. 저 그런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노력 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 혐오하고요. 그런데 그 싫은 짓을 예비 시모가 그날따라 주야장천 해대더라는 겁니다. 예비 시모가 묻는 것마다 제가 부정적인 대답을 늘어놓았더니 곧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니까 자기 기대에 못 미쳤는지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이 건물이 본인 재산이길 했나요? 아님 누가 재력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이라도 했나요? 아니죠. 그저 그쪽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당최 예비 시모가 실망할 게 뭐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날 예비 시모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제가 건물주 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비 시모가 제게 애정을 주었을까요? 돈 때문에 저를 며느리로서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예비 시모가 제게 큰 피해를 준 건 아니라서 예비 신랑한테 확신 있게 따질 수는 없었어요. 대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고민했었습니다. 겨우 돈 욕심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네, 맞습니다. 맞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부모님이 돈에 예민하기도 하고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고 게으르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란 저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왠지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예비 시댁과 부딪힐 것 같은 날이 꼭 올 거란 확신이 계속 들었어요. 예비 신랑과도 돈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예비 신랑도 저를 환대했고 배포도 넓어졌고요. 묘하게 예비 신랑 모습이 예비 시모와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계속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계속 고민하던 문제는 얼마 안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말에 예비 신랑이랑 같이 차를 타고 펜션을 놀러 가고 있었는데요. 잠시 쉴 겸 휴게소에 들렀어요. 예비 신랑이 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차에 휴대폰을 놓고 갔었죠. 그 타이밍에 휴대폰으로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2번 연속 전화가 오길래 한번 받아봤더니 예비 시모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아, 큰일 났다. 네 아빠가 돈을 준비 못했어. 일단 소영이 살살 구슬려서 소영이 돈으로 결혼하고 나중에 갚겠다고 머리 좀 굴려보면 안 되겠니? 건물주 딸인데 그 정도는 껌이잖아.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예비 신랑이랑 저는 각자 모은 돈을 반반씩 합쳐서 결혼 자금으로 될 예정이었던지라 서로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릴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부가 무슨 돈을 왜 준비하고 있었는지 이해 못했고 또 그게 왜 우리 결혼이랑 연관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엄청 급박해 보이는 예비 시모 태도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정체를 숨긴 채 내용을 더 엿들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수화기 안에서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 이름을 몇 번 부르더니 혼자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입을 가만두질 못하더라고요. 이 멍청한 인간이 글쎄 2억에다 빚까지 내서 웬 공유 오피스텔 하나를 매매해버렸지 뭐니. 친구가 같이 하자 해서 투자했다는데 벌써 석 달이나 됐다더라. 근데 그게 또 망조라서 벌써 적자래. 나더러 겨우 있는 8천까지 달라고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은 이랬어요. 예비 신랑이 모았다는 돈 2억 8천은 사실 없는 돈인데다가 예비 시부모가 어떻게든 마련해 놓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예비 시부가 몰래 빼돌려서 더 불리고자 친구 사업에 투자를 해버렸고 이혼 얘기가 오갈 정도로 싸웠지만 결국 8천만 원까지 예비 시부한테 빼앗긴 상태라고 했어요. 애초에 예비 신랑은 그런 돈을 모은 적 없는 사람이었고 결혼을 위해서 예비 시부모가 대출을 받아 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아들 뒤치다꺼리를 부모 둘이서 나름대로 해결해 놓은 거죠. 그 모든 게 건물주 딸인 저를 붙잡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이 저를 더 열받게 했어요. 소영이가 모은 돈이 4억 5천은 된다고 했지? 결혼식은 최대한 소규모로 하고 그 돈으로 혼수랑 예물까지 하는 식으로 잘 좀 해결해봐라. 절대 남자라고 더해가는 그런 거 없다는 것도 똑부러지게 말해놓고 최대한 잘해서 불쌍하게 보여봐. 혹시 공짜로 결혼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니? 남자 나이 30 초반과 여자 나이 30 초반은 확연히 다른 거라는 예비 시모 말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신랑 나이에 그런 직업이면 더 젊고 건강한 아가씨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인데 저는 나이도 있고 출산 준비까지 하면 이미 노산으로 시작할 테니까 남자 쪽에서 손해를 먹고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늙은 여자 데려가 주는 것만으로도 내 입장에선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고 제가 결혼 자금을 더 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라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제 앞에선 알랑방귀 뀌면서 어떻게든 제 환심을 사 실체를 숨기기 바쁘더니 제 뒤에서는 예비 신랑이랑 이런 사기 작당을 꾸미고 있었다는 게 웃기잖아요. 당연히 겨우 빙산의 일각을 확인한 셈이겠지만 저는 일단 그 순간에 이미 큰 배신을 느꼈습니다. 제가 결혼을 고민했던 이유에 확신을 가해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듣다 보니 예비 신랑이 계산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 집에 손해보기 싫다는 식으로 말했던 과거들도 머릿속을 스쳐가더군요. 그렇게 피해보긴 싫어하면서 어쩜 남의 돈은 그리도 쉽게 생각하는 건지.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이미 내년으로 결혼식장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 계약금도 예비 신랑이 바빠서 그 돈으로 제가 먼저 예약을 해 놓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예비 신랑 바쁘다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 식장 예약마저도 예비 시모가 시켜서 일부러 제 돈만 쓰게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아, 왜 말이 없어? 답답해 죽겠네. 지금은 우리가 급한 상황이니까 소영이 돈밖엔 답이 없다고 알아들었어? 일단 결혼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걔가 우리 집 사람으로 들어오면 돈은 안 갚아도 돼. 식구끼리 무슨 돈을 빌리고 갔겠니? 그 부분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소영이 도망 못 가게 단단히 잡아라. 네, 어머님. 잘 새겨들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사기 결혼당할 뻔했는데 손해보기 전에 싹을 자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어머님께서 오두방정 떨면서 해주신 경고는 거지 새끼한테 잘 전해놓을게요. 그동안 제 시간 빼앗긴 건 좀 억울하지만 저 놓쳐주셔서 감사드려요. 수아기야는 아주 잠잠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지 식겁했나 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예비신랑 폰이 잠겨 있어서 녹음 파일을 전송하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그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예비신랑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예비 신랑이 껄껄 웃으면서 자기는 몰래 바람 피우는 사람 아니라고 스스로 아주 깨끗한 남자라며 흔쾌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게 통화 녹음을 쉽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전송이 완료된 후로는 폰을 돌려주고 겉옷을 챙겼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내가 자기 가족 먹여 살릴 물주인지 몰랐네. 그동안 부모랑 머리 맞대고 우리 집 등골 빼먹을 작당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 입에 모터 달린 줄 알았잖아. 지금 건물주 딸 놓치게 생겨서 난리가 났던데 얼른 통화해보지 그래?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뭐야, 내 전화 받은 거야? 왜 남의 전화를 함부로 받아? 엄마가 뭐라던데? 아니야, 엄마가 뭐라고 했든 그거 다 엄마 망상이야. 어머님이 내 돈 떼먹고 안 갚을 궁리하고 있던데? 망상도 어쩜 그런 빈대 같은 망상을 한다니? 돈 때문에 아들이 젊은 나이에 나처럼 늙은 여자 만나서 억울하신 것 같더라.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더 엿같지 않겠어? 경제력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너 같은 거지 새끼 만나서 내 돈 다 털릴 뻔했잖아. 얼른 엄마랑 통화하라니까? 우리 지금 파혼하는 거야. 저는 그대로 예비신랑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곤 결혼식장 예약한 것이 생각나 문을 닫기 전에 정산을 해줬어요. 들고 있던 아메리카노 뚜껑을 열고는 그대로 예비신랑 차 시트에다 커피를 쏟아줬습니다. 너 때문에 날리게 된 식장 위약금 있잖아. 이걸로 퉁치자. 앞으로는 돈 착실하게 모아서 어린 여자 만나. 멍청한 여자를 꼬셔야 될 거야. 그래야 순순히 돈 내주지 않겠어?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더니 예비신랑 혼자서 안절부절 난리가 났더군요. 저를 당장 붙잡긴 해야겠는데 차를 두고 갈 순 없고 차 시트는 망가져서 화가 나는데 나와 파혼해버렸으니 무작정 화를 낼 수는 없고 혼자 많이 복잡해 보이길래 그냥 작별 인사하고 저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 휴게소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예비 신랑이 이 와중에 자기 차가 먼저라고 생각을 한 것도 대단했습니다. 급하게 핸들을 꺾어 휴게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뒤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전화를 받지 않고는 대신 녹음 파일을 보내줬어요. 예비 신랑한테 네 엄마가 한 소리 직접 들어보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니 쪽팔린 줄은 알았는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합의하에 파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했던 거랑 결혼 인사드렸던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준비했던 것이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더라고요. 예비 신랑을 잇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끈질긴 거머리 집안을 만났었나 봐요. 요가를 배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지 한두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날 요가 학원을 가던 중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웬 아줌마가 부모님 건물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단 연락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부르며 찾는다길래 서둘러 쫓아갔더니 세상에나 그 아줌마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내 탓이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 좀 데려가줘요. 절대 속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건물주 딸이라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나서. 우리 애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잘못 없으니까 제발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 사돈. 나도 사정을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쪽에서 자기 아드님 아깝다고 우리 딸 돈 빼먹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받아달라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인 게 눈에 보이는데 누가 아끼는 자식을 그런 집에 보낸답니까? 이미 우리 딸이 그쪽 아들 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남의 직장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큰소리 치고 있는 부모님께 급하게 다가갔더니 그 여자가 저를 받고 그때부턴 저를 붙잡으며 생떼를 부렸습니다. 듣자 하니 예비 시부가 투자했던 친구 사업이 그 짧은 기간에 폭삭 망했더라고요. 적자만 생기고 수익은 세 발의 피도 안 된 수준이래요. 친구 사업은 결국 부도를 맞았고 친구 혼자 빚더미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예비 시부가 그 빚을 떠안게 되었대요. 그래서 사채에 손 벌리기 전에 우리를 찾아온 듯 했습니다. 너희들 결혼하면 내가 차차 갚을게. 돈만 먼저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지난번에 했던 통화는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나이 먹고 헛소리 짓거린 거야. 내가 너처럼 귀한 딸내미를 어떻게 등쳐먹겠어. 네 돈 떼먹을 생각 없었다. 다 갚을 테니까 제발 돈 좀 빌려주라. 아니, 결혼만 좀 해줘. 지금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추한 꼴 당하기 전에 그만하세요. 딱 봐도 문제 있는 집에 누가 희생정신으로 시집을 가겠어요. 요즘은 어린데 건물주 딸인 아가씨들도 많아요. 땅 건물 전전하면서 멍청한 아가씨들 한번 찾아보던가요. 저는 똑똑해서 더는 그 집에 기회 주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하필 성형외과가 많았던 우리 건물 주위에는 유독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예비 시모를 찍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는 그걸 뒤늦게 깨달았는지 순식간에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정말 급하긴 했는지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드님 직장 좋으시잖아요. 대출 몇 개 땡겨 받으세요. 결혼시켜서 차차 갚을 생각 마시고 은행이랑 부지런히 얘기를 해봐요. 혹시 알아요? 은행원 아가씨 중에서 건물주 딸이 있을지?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부지런히 발품 팔아야 거지 아들 장가보낼 텐데요. 그만하고 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영업 방해죄로 신고할 거라고 했더니 아줌마는 아예 퍼질러 앉으면서 자기 팔자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팔리든지 말든지 포기를 해버렸나 봐요. 저는 할 수 없이 예비 신랑한테 문자를 넣었고 사진을 찍어서 당장 데려가라고 했어요. 1시간 내로 안 오면 경찰에 끌려나가는 수모를 겪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불같이 달려와서 자기 엄마 끌고 사라졌어요. 그게 예비 신랑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우연이라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그 사람들 얘기만 나오면 저더러 참 냄새 오래가는 똥 밟았다고 고개를 내젓습니다. 그러고는 결혼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런 똥은 다신 묻혀오지 말라고 혀를 끌끌 차기도 했어요.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그들은 제게 겨우 똥처럼 더러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리가 맞으면 부부가 되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판단이 오만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왜 몰랐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결혼 대상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귈 때도 인품을 유의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결혼하기 전에 악연을 끊어낼 수 있어 나름 현명했지 않나요?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인생 선배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절한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셔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월드라면 치가 떨리는 30대 여자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시댁욕 많잖아요. 저도 하나 보태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시댁과 결정적으로 인연을 끊게 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고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처음에는 시댁에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요. 제 가족처럼 챙기면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나 봐요. 결국은 상처를 주며 이렇게 인연까지 끊게 된 것을 보면 말이죠. 저와 남편은 5년을 넘게 사귄 장기간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만났기에 서로 집안 어른들도 그리고 서로의 집안 사정도 참 잘 알았죠. 오래 연애를 하다 보니 오히려 집안 어른들이 너희 결혼은 언제 할래? 하고 물을 정도였어요. 가끔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면 어머님이 저를 예뻐해 주셔서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께 결혼 전부터 잘 챙겨드렸어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본인 생일보다 남자친구 엄마를 더 챙긴다는 말을 했을 정도였죠. 저희가 막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을 때 현재 남편, 그러니까 당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남은 남자친구 어머니를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부르면 군소리 없이 찾아가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달려갔었죠. 남편은 집안에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3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주버님을 정말 많이 챙기셨어요. 뭐 보통 엄마들이 장남을 예뻐하니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는 했었죠. 거기다 저희는 결혼하고 아주버님은 아직 미혼이니 그래서 더 챙기나 보다 했는데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자기보다 형을 더 예뻐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당시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았고 혼자 있는 아들 챙기는 건 당연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면서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 차에 여자분을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그 전까지 며느리는 저 혼자였기에 거의 제가 큰며느리 역할을 해왔어서 아주버님이 집에 여자분을 데려온다고 하셨을 때 가장 좋아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새 식구를 맞을 준비를 부지런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이 30대 후반이 되어서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니 얼마나 공을 들이시는지 잔치상 부럽지 않게 상을 차리고 싶으셨는지 장거리를 한가득 보셨습니다. 저희는 갈비에 잡채에 전까지 붙여서 정말 한상 가득 음식을 해놓고 새 식구가 오길 기다렸죠. 그리고 아주버님이 형님의 손을 잡고 현관문으로 들어오는데 여자분이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 겁니다. 눈에 띄는 명품도 있었지만 나중에 찾아보니 명품이었던 제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명품에 눈이 어두워도 이건 딱 명품이라고 하는 것도 몇 개씩이나 있었죠. 저는 그때 대충 아주버님이 부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 듣긴 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좔좔 흐르는 형님을 보고 놀라긴 했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님도 처음 보는 큰며느리감이 반가우신지 손을 맞잡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저도 좋았습니다. 딱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데 나쁠 리가 없잖아요. 식사하다 보니 모자란 음식이 있으면 저는 부지런히 상으로 음식을 퍼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갈비가 모자란다고 하자 저는 일어나서 갈비를 퍼오는데 거실 상에서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죠. 자세히 들어보니 형님께선 혼전 임신을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3년 넘게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집안의 축복인 건 맞죠. 하지만 저를 속상하게 했던 건 형님의 임신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무도 바뀌어버린 어머님의 행동이셨죠. 제가 갈비를 상위에 내려놓자 어머님이 형님의 손을 꽉 붙잡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 요즘은 아이를 다 혼수로 가져온다더니 참말이네. 정말 예쁘기도 해라. 우리에게 오자마자 장손까지 만들어 오고. 고생했다. 여기 갈비 먹어라. 잘 먹어야 아기가 잘 자라지. 그때 저희 남편이 제 눈치가 보이는지 갈비 한 조각을 제 밥그릇에 올려놓았어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는데 아직 가지지 못하고 형이 먼저 가졌다고 하니 제가 신경이 쓰였나 봐요. 갈비는 우리 자기도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 요리 만들고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자기야. 그래도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던지 저는 남편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슬쩍 보시더니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시면서 갈비를 형님 앞으로 밀어놓으셨어요.
순간 남편은 무안해져서 저를 보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학수고대하던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기다렸던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에 너무 좋아서 그러시나 보다 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잡채를 가지러 부엌으로 가는데 뒤에서 어머니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대학병원 의사라고? 내분비과? 아이고, 우리 집에 드디어 사자를 가진 사람이 들어왔구나. 아이고, 장하다. 지훈이 너도 참 용하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을 집에 들여왔다니? 참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저는 잔뜩 들떠있는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집이 정말 잔치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과 아주버님과 미래의 형님은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상을 치우는 것은 또 저의 몫이었기에 혼자 사부작거리며 상을 치우고 있는데 남편도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그랬는지 저를 도와 상을 같이 치워주더라고요. 고생했다고 저를 다독이는데 그 손길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침부터 힘들게 부지런히 요리하고 상을 차렸어도 고생했다는 한마디 못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맘을 알아주니 속상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죠. 상을 치우고 과일을 내가는데 형님이 어머님께 선물이라고 명품 가방을 떡하니 내놓더라고요.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시며 잇몸이 만개하게 찢어지셨어요. 의사니까 역시 돈도 잘 버는 거겠죠. 어머님의 커다래진 입을 보는데 제가 괜히 죄송해지더라고요. 저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하나 사드리는 건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사드린 건 명품은 아니어도 국내 유명 브랜드들이었거든요. 역시 어머님도 여자셨던 거죠.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품에 안으시고 예비 형님을 향해 말을 하셨어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결혼을 서둘러야지. 배가 나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 형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병원 일이 생각보다 한가한 일이 아니라서요. 어머님은 형님의 손을 꽉 잡으시며 활짝 웃으셨죠. 그럼 알다마다 큰일 하는데 바쁜 거 내가 다 알지. 결혼식 걱정은 하지도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하마. 여기 한가한 너희 동서도 있잖아. 그렇지 작은 애야? 네가 결혼 준비하는 것 좀 도와주려무나. 저는 사과를 깎다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아주버님의 결혼식을 제가 준비하다니요? 그것도 잘못하면 욕먹기 딱 좋은 결혼식을 말이죠. 저는 어색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죄송해서 어쩌죠?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본인들이 준비하는 게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어머님은 제 말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를 흘겨보셨어요. 무슨 직장이 시간 조정하나 마음대로 못한다니? 그래서 다른 일은 할 수 있겠어? 서로 어려울 때 돕고 해야 형제 우애가 좋아지고 그러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바빠도 시간 내서 해볼게요. 동서 곤란하게 해서 미안해. 아니다, 내가 준비하마. 바쁜 네가 시간을 어떻게 빼려고 해. 뱃속에 애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있는데도 벌써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머니와 형님만이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저는 딱 그 자리에 그냥 옆에 세워진 병풍 같은 존재 같았어요. 아직 결혼 전부터 이렇게 살얼음 판인데 결혼하면 또 얼마나 달라지려나 하는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왜 그런 느낌은 딱딱 잘도 들어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형님은 결혼 전부터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형님의 결혼은 어머님 주도 아래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두 분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시 시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내시는 겁니다. 어머니,
이미 재산이 분할이 끝났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아버님이 동등하게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 말이죠. 제사도 저희가 다 지내고 어머님도 저희가 모시는 건데 왜 동등하게 나누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건 장남이 더 가져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희가 결혼 전에 아버님은 이미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시댁은 재력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동산 재산이 있었고, 당시 저도 예비 며느리 자격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고요. 아버님은 아주버님에게 장남이라는 이유로 지역 상권도 월등히 좋은 신축 건물을 주었고, 저희에게는 건물은 규모가 크지만 오래되고 상권이 안 좋은 건물을 주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버님도 그것에 만족하셨고 저희 남편과 저도 큰 불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시세 차이는 별반 다름없었고 아버님이 나눠주시는 거니 큰 불만도 없었죠. 그리고 아버님은 어머님 앞으로 노후자금이라고 작은 건물을 남겨두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말을 꺼내자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형님,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는 시댁에 손 놓아도 되는 건가요? 형님 혼자 시댁 행사며 제사며 다 챙기시려고요? 형님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장손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더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앞으로 고생은 나하고 우리 그이가 다 하는 건데 앞으로 어머님도 책임져야 하고.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좋은 상권의 신축 건물을 아주버님께 남겨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것을 따주시면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시세만 같다 뿐이지 두 건물 사이에는 엄연히 차이가 크게 나요. 거기다 어머님께도 건물을 남겨주셨고요. 그래도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원래라면 작은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같은 시세라니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작은애 시끄럽다. 너희 형님 말 어디가 틀린 게 있다니? 너보다 더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옳으면 그렇게 해야지. 저는 시어머니까지 형님의 편을 들고 나서자 머리까지 피가 끓어올랐어요. 여기서 선을 딱 긋지 않으면 저희가 질질 끌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싸움도 되지 않을 일 가지고 이게 뭔가요? 이미 아버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고 저희는 다시 아주버님께 드릴 마음 같은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에 갑자기 아주버님이 버럭대고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아니, 재수 씨,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윗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앞날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말을 자릅니까? 재수 씨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나요? 그렇게 재산에 욕심이 나나요? 저는 재수 씨가 이렇게 속물인지 몰랐네요. 저는 순간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지금 재산에 더 눈이 멀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재산 이야기 하시는 두 분은 아직 결혼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 한참 하시고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면 이해라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죠. 너는 윗사람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가 그래. 윗사람들이 아니다 하면 구분구분 말을 들을 연구를 해야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는 거야. 두 분이 한꺼번에 저를 향해 그렇게 말하니 속이 정말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말 한번 잘하셨네요. 제가 장남이니까 더 갖는 게 옳죠. 재수 씨, 아버지가 주신 건물 주세요 그럼. 이렇게 긴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것 같네요. 가만히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이제 참지 못하겠는지 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어요.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기가 불편하네. 이미 그건 아버지가 나와 아내한테 물려주신 건데 왜 형이 주라 말아야? 재산에 눈먼 사람이 누군데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 더 이상 할 얘기도 아닌 것 같네.
우리는 그만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가자, 자기야.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도 정말 두 눈이 시뻘개진 두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길게 한숨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우리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타이밍에 저는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의 임신에 너무 기뻐하면서 형님 내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말하자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드디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뿌듯함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자 남편은 활짝 웃으며 제가 임신했다고 공개를 했어요. 모두 놀라지 마세요. 우리 집에 또 경사가 있어요. 제 아내가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그동안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남편의 말이 끝이 나자 형님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곡은 점점 심해지더니 자지러질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저와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형님을 달래는데 저희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 가만히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드디어 형님이 진정하자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동서, 좋은 날에 정말 미안해. 내가 유산을 해서 동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뱃속의 아이가 너무 생각나서 그랬어. 우리가 재산 가지고 다툰 날 있잖아. 그날 그게 스트레스가 되었나 봐. 나는 그게 그렇게 분란을 일으킬 줄 모르고 꺼낸 이야기인데 형제 싸움까지 번지고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아이가 그만.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의 말의 뉘앙스를 보면 결국 우리가 재산을 내놓지 않아서 자신이 유산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눈으로 흘기시며 입을 비트셨어요. 그 재산이 무슨 대수라고 뱃속에 장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너는 이 상황에서 임신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니? 지금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애들이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눈치도 없네. 어머니의 말을 듣다 못한 남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네 아기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희 잘못인가요? 지금 저희 아이는 안중에도 없으신 거예요? 형님 잃어버린 아이만 중요하신 거냐고요? 자기야, 그만 일어나 가자.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겠다.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 임신에 심한 시댁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유산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래에 피가 살짝 비치고 아랫배가 자꾸 뭉치고 아파지는 게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려 했지만 대학병원 같이 큰 병원은 계기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 엄두를 못 내겠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형수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어머님도 형님이 예약해서 허리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는 형수백으로 검진을 앞당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저는 솔직히 형님에게 부탁하는 게 마땅치 않았지만 아이가 우선이니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자마자 형님이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동서, 왜 전화했어? 바쁜 일 아니면 빨리 끊어. 혹시 이제는 우리한테 건물 넘길 결심이라도 선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빨리 끊어. 나 바빠. 다시 머리에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자마자 내가 왜 이 여자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후회가 되기 시작했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형님네 병원 산부인과 예약하러 가는데 혹시 빨리 앞당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곧 도착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 드릴게요. 갑자기 형님의 말투가 상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그런 일이면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금방 알아봐 줄 수 있지. 잠시만 끊어봐.
내가 자리 있나 봐주고 다시 전화 걸어줄게.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더니 10분 뒤에 다시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 동서, 내가 웬만하면 우리 병원으로 예약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도저히 안 나온대. 대신해서 잘 보는 병원으로 예약해뒀거든? 거기로 가볼래? 그리고 건물은 출산 후에 이야기하자. 일단 뱃속 아기의 안정이 먼저잖아. 걱정하지 말고. 저는 형님이 예약해둔 다른 병원으로 내원하게 되었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유산기가 있다고 하면서 유산 방지 주사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해서인지 시댁 모임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부르면 당연히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효이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결국 저는 시댁에 학을 떼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시댁으로 가는데 가는 중에도 가슴 끈 명치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임신 6개월에 들어서는 중이었기에 어느 정도 유산에 대한 위험은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형님이 이번에는 주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말한 주식 사셨어요? 어때요? 돈 좀 만지셨어요? 많이 올랐죠? 형님은 이미 어머니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해서 주식 투자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은 형님 말대로 주식이 올랐는지 입을 활짝 옆으로 찢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게 생각지도 않게 많이 올랐어.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잘 알고 있니? 정말 내 주위의 여편네들은 나를 그렇게 부러워한다. 며느리 하나 잘 뒀다고 말이야. 잘 됐네요, 어머니. 이번에 정말 확실히 오르는 화끈한 주식 있는데 한두 푼으로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끌어모아서 투자해야 확실히 오르는 거거든요. 투자해보실래요? 주위에 어르신들 있으면 같이 투자하세요. 어머, 그게 정말이냐? 안 그래도 그 여편네들이 내가 주식으로 돈 재미 좀 봤다니까 자신들도 투자하고 싶다고 야단이더라. 내가 알아보마. 형님은 어머니의 말에 활짝 웃더니 저희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동서도 투자하는 게 어떻겠어? 이번에도 정말 확실한 주식이거든. 이렇게 확실한 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아는 애널리스트 말이라서 찐이거든. 차 떠나기 전에 올라타야지. 저는 그 주식 투자가 왠지 끌리지가 않았습니다. 주식이 오른다고 단언하면서 확신을 하는 게 못 믿어왔죠. 주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못 가리는 건데 말이죠.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는 그렇게 크게 투자할 돈이 없어서 말이에요. 저희는 빼고 하세요. 아우, 정말 아까워서 그래. 그 애널리스트 말로는 3배는 기본이고 최대 5배 이상은 뛴다고 하던데 이때 아니면 못 산다니까? 그 건물 있잖아. 그거 팔아서 투자하는 건 어때? 동서 말대로라면 시세도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 아냐.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봐야 세금이나 더 나오지. 거기 건물 상가도 몇 개나 비어있어서 월세로 버는 것도 없다던데. 나 못 믿으면 그 전문가 믿고 투자해봐. 형님은 꼭 저희 건물을 미리 알아보신 것처럼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아파트 건설업체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깨너머로 어떤 특징적인 지역이 아파트 개발이 잘 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아버님이 물려주신 건물을 보고 나서야 이곳이 잘하면 재개발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가 될지 그리고 재개발 허가가 날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 지역은 언젠가 재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무래도 거기가 곧 재개발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손해라도 당분간 건물 가지고 있자고 남편하고 말을 해두었어요.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형님의 두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동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건물을 가져간 거야? 어떻게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그런 곳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 미리 알고 그 건물 가져간 거야? 우리 그이 몰래 건물 빼돌린 거 아니야?
형님의 말에 논리에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건물을 빼돌리다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아버님께 물려받고 눈으로 직접 건물 보고 재개발에 들어갈 것 같다는 거 안 거고요. 아직 재개발 뜬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건물을 빼돌려요? 저희는 정말 아버님이 주신 대로만 받은 건데,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지역이랑 흐름 보고 저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형님, 정말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아버님이 주신다고 그런 낡은 건물을 얌전히 받았다고? 그게 더 이상하지. 분명 뒤에서 아버님에게 무슨 말을 했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어머니, 이거 사기 아니에요? 좋은 건물 차지하려는 것 같은데,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 그 당시 아버님 옆에 계셨던 어머님까지 저를 몰아가는 겁니다. 큰아기 말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너 정말 건물 노리고 그런 거니? 정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내가 별꼴을 다 보는구나. 너 이게 무슨 경우냐, 어? 아무리 재산이 탐이 나도 그렇지. 그렇게 노른자 땅을 홀라당 가지고 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니? 말하는 꼬락서니도 아주 뻔뻔하게 시리. 정말 그 말이 사실이면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재수 씨, 이건 법적으로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하세요. 순간 머리 꼭지가 돌면서 아랫배가 뭉치는 겁니다. 밑이 빠질 것처럼 아픈데 저는 배를 움켜쥐고 옆으로 쓰러졌어요. 어머니는 그 순간까지 저를 보고 타박을 하시는 겁니다. 옳시고 이제 내가 뭐라고 한다고 아프다고 생시오를 하는구나. 정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꼬리가 9 달린 여우 아니냐? 나 몰래 얼마나 너희 시아버지를 구워 삶은 거야. 안 일어나? 씨하지 말고 일어나. 저는 배가 아파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를 잡고 있던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기야, 병원 가자. 이대로 안 되겠어. 저는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본 의사는 하마터면 조산할 뻔했다고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 자궁 경부 길이가 아주 짧아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궁 경부를 묶고도 위험하다고 남은 임신 기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 있으면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에 배에 수축이 왔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괜히 서러워지는 겁니다. 보통 다둥이 가진 산모나 이렇게 한다는데 세상 원망이 다 남편한테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죄 없는 남편을 보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나 다시는 시댁 안 가. 이게 뭐야 진짜. 어렵게 아이 가졌는데 축하는 못할 망정 하마터면 우리 아이 잃을 뻔했잖아. 나한테 다시는 시댁 가자고 말하지 마. 다시 또 나랑 시댁에 가자고 하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알겠어? 눈물이 나오는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알겠어. 안 가도 돼. 그동안 고생했어. 우리 집 일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우리 아이 걱정만 하면 돼. 다시는 당신 속 썩이는 일 없이 할 거야. 내가 미안해. 당신 고생시켜서. 그 말을 듣는데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예쁨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완전히 시댁과 단절을 하고 4개월을 침대에서 더 버텨 무사히 제 품에 딸을 안았습니다. 작은 얼굴에 오밀조밀 예쁜 얼굴을 보니 그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느라 몇 달을 정신없이 보내긴 했어도 아무 걱정 없이 우리 세 식구만 챙기면 되니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도 명치에 답답한 것도 사라졌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시댁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 밥 먹고 잠시 본가에 다녀올게.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
울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갑자기 형수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형도 갑자기 형수가 사라져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서 둘 다 많이 놀랐나 봐. 저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다가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형님이 갑자기 사라졌다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시댁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어서 따로 형님과도 연락하고 있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이 들려주는 시댁 이야기로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을 다녀와서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저는 그때야 무슨 일이 크게 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일이야? 큰일이 난 거야? 형님은 찾았어? 어디 계시는데? 일단 신고는 해놨는데 그게 좀 이상해. 형이 형수가 사라지고 일하는 대학병원에 가서 형수를 찾으니까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라고 하더라고. 분명 어머니가 몇 달 전에 허리 때문에 병원에서 형수 이름으로 진료 예약하고 진료를 받았고 병원 홀에서 의사 가운 입고 있는 것도 봤다고 하니까 간호사가 형수 이름으로 진료 예약된 것은 맞는데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간호사까지 통틀어서 직원 명단을 봐도 형수 이름은 없대. 어머님은 그 말 듣고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계셔. 남편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형님이 그 대학병원 의사라는 것에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 병원 홀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형님을 만났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 형님은 그 병원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정황을 이야기했더니 경찰의 말로는 사기꾼한테 당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일부러 처음부터 형의 재산과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전문 사기꾼 같다고. 그럼 형님, 아니지, 그 사기꾼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홀레당 주식 투자한다고 하시지 않았어?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것도 가지고 도망간 거야?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나도 그게 걱정되어서 물어봤더니 이미 어머니하고 형하고 건물까지 다 팔아서 그 주식에 투자했대. 경찰 말로는 그런 주식 자체가 없다는 거야. 아마 현금으로 돌려서 빼돌리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형수의 신원도 가짜고. 지금 조회 중이긴 한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 신원이 가짜라니 무슨 말이야? 혼인신고 했을 거 아니야? 그게 형수가 일이 너무 바쁘다고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해서 혼인신고를 아직도 하지 않았다더라. 그래서 신원 추적이 늦어지고 있어. 정말 어머님은 믿는 도끼에 크게 발등을 찍히고 마셨던 거죠. 온 식구들을 속이고 시댁과 아주버님의 재산을 몽땅 갖고 튄 그 사기꾼은 몇 달 수사 끝에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다는 것을 경찰에서 밝혀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쓰러진 뒤로 중풍이 오셔서 말도 어눌해지고 한쪽 몸이 마비가 오셨다고 해요. 문제는 어머님이 또 없는 돈까지 끌어다가 사기꾼에게 투자해버려서 빚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병원으로 빚쟁이들이 들락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잘 산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던 시댁이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사시던 집을 팔아 그 빚을 다 갚고 작고 낡은 주택을 월세로 얻었다고 해요. 저는 더는 시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자초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건지르르한 겉모습과 의사라는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믿어버리신 거니까요. 당신이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머니 일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어머니에게 갈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나보고 어머니에게 얼굴 비추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도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한 행동을 고스란히 봐와서 그런지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 일에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남편은 어머니에 대해 저에게 말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저의 예상대로 저희의 건물은 재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상금으로 큰 돈을 벌었죠. 그 말을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들었는지 저에게 수십 통 전화를 해서는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애 너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비추고 너는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 너도 알잖아. 시어머니는 몇 년 만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때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머니도 다 아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 일로 뱃속에 아이를 잃을 뻔했는데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정도 없는데 더욱 어머니에게 정남이가 떨어져 버렸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벌써 잊으신 것 같네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 사기꾼 형님한테 홀라당 넘어가셔서 제 뱃속에 있던 손녀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한 거 벌써 잊으셔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명치 끝이 뜨겁고 답답해져요. 그런데 전화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니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게 차별이고 폭력이란 거 알면서도 형님이 사주는 명품 가방에 넋이 나가신 거죠. 형님의 배경에 눈이 멀었던 거고요. 다시는 저랑 제 딸 얼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너는 어쩜 애가 하나도 안 변하니? 사람이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지. 가족끼리 그렇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 안 배웠냐? 너희 건물 재개발 들어갔다는 거 다 안다. 보상금도 넉넉하게 받았다며. 그거 내놔라. 내 남편이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재산이잖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어놓고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내 남편이 준 거니 나도 받을 권리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어머니 말에 기가 막혀왔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재산을 홀라당 말아먹은 건 어머니면서 저희 건물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아버님 재산을 그렇게까지 귀하게 생각하실 줄 몰랐네요. 저는 그렇게 귀했다면 그 사기꾼한테 건물 팔아서 돈 넘길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봤을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믿고 그 많은 재산을 넘겨주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그때 현명하게 판단해서 지켜낸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 사기꾼에게 건물 안 넘긴다고 그렇게 구박하던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거짓골 면하고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전화하셔도 이런 이야기 하시면 전화 끊을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말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 성격에 다시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하실 거니까요. 아주버님은 저에게 미안한지 몇 년이 지나도 얼굴 한번 안 비추고 남편만 연락을 주고받더군요. 남편 말로는 지금은 그 여자를 찾아서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네요. 간간히 서로 연락은 주고받고 있지만 그 여자가 얼마나 꼭꼭 숨어버렸는지 몇 년을 찾아도 머리카락도 안 보인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남편을 흘겨보았어요. 혹시 어머님이나 아주버님께 돈이나 이런 거 주고 하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마. 그러면 나 정말 화낼 거야. 남편은 저를 보며 팔짝 뛰더라고요. 내가 미쳤어? 돈을 왜 줘? 형은 나한테 그런 말 미안해서라도 꺼내지도 않아.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라는 말만 계속하더라. 자기도 그렇게 속을 줄 몰랐다고. 어머님은 나한테 돈 달라고 전화는 하지만 나는 안 된다고 했어. 병원비는 내드리고 있지만 다른 돈은 안 드린다고 확실히 선 그었어. 나도 말이야, 어머니에게 서운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유독 형만 예뻐했으니까. 당신도 이미 질릴 만큼 봤잖아. 저도 남편이 어머님의 병원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알뜰히 챙기는 것을 봐오긴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을 봐온 남편도 결혼 후까지 그러니 이제 진절머리가 난 듯 했습니다. 알겠어.
병원비는 내드려야지. 그 정도는 나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도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다시 시댁일에는 손대고 싶지 않아. 그건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알겠다고 자신의 집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시댁에 경제적인 도움은 주지 않겠다고 어머님께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는 저희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셨는지 저에게는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고 있네요. 가끔 밖에 나가서 폐지를 주우셔서 생활비에 보태 쓴다고 남편이 말을 해주더군요. 일평생을 곱게 사셨던 분이셨는데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고초를 겪게 되신 거죠.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토끼 같은 딸과 남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명절에는 시댁에는 가지 않으니 저희 세 식구는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희도 다른 집들처럼 시모도 함께 여행을 다녔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을 떠올려봤자 어쩌겠어요. 나쁜 기억은 빨리 털어버리고 일어서야죠. 가끔은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상처 주는 사이라면 서로 안 보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멀리 떨어져 서로의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드리겠습니다.